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첫 일정으로 현충원을 참배하고 방명록에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적었습니다. 첫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에는 검찰 개혁을 전담할 간부급 검사를 법무부로 파견하는 인사명령을 내렸습니다. 국무회의 분위기와 야권 반발까지 관련 소식을 집중 보도합니다.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국내 투자업체 대표와 통화한 녹취록을 SBS가 입수했습니다. 오촌 조카는 투자금의 흐름을 조작하자는 제안을 하고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 답변 내용을 미리 알고 있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조국 장관의 딸에 이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아들이 미국 고등학교 재학 시절 국제학회에서 논문의 전 단계인 포스터, 이른바 연구 결과 발표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SBS 의학 전문 기자가 포스터의 책임 저자를 직접 만나 취재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어젯밤 담화를 내고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새벽엔 북한이 또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미국 조지아주 앞바다에서 기울어진 화물선 골든 레이호에 갇혀있던 우리 선원 4명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드릴링 작업이 당초에는 14시간, 13시간 가는 그 정도 장거리를 예상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가지고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외교관들의 성추문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번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의 한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희롱하다 적발돼 지난 7월 직위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8시 뉴스에서 단독 보도입니다. 공기청정기가 도로 위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국 법무장관이 취임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 검찰 개혁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현충원을 찾아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한 데 이어서 법무부 안에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이란 조직을 만들어 검찰에서 일한 적 없는 사람을 단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오늘 첫 소식 안상우 기자입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은 첫 공식 일정으로 오늘 오전 8시 국립현충원을 찾았습니다. 이른 아침 비공개로 진행된 첫 일정에서도 조 장관은 검찰개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방명록에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썼습니다. 그리고 취임 하루 만에 곧바로 검찰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법무부 내에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을 만들고 단장에는 검찰 근무 경력이 없는 민변 출신의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을 임명했습니다. 업무 지원을 위해 전임 박상기 전 법무장관의 정책 보좌관을 지낸 이종근 인천지검 2차장 검사도 법무부로 파견 발령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검찰개혁 추진 지원단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조 장관은 어제 취임 후 주재한 첫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가족 관련 사건의 수사나 재판 상황에 대해선 보고받거나 지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겠다던 조 장관은 어제 서울대에 복직한 지 40일 만에 다시 휴직계를 제출했습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조국 장관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 그동안 말을 아껴왔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그러니까 조 장관이 임명된 직후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자신은 검찰주의자가 아니라 헌법주의자라는 말도 했습니다. 자세한 발언 내용과 그 배경을 전형우 기자가 풀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제 대검 간부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했습니다. 윤 총장은 검사가 정치적으로 편향되면 부패한 것과 같다며
검찰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검찰이 정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는 여당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앞서 조국 장관 청문회가 열린 지난 6일에는 부장검사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스스로를 검찰주의자가 아닌 헌법주의자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을 사적인 이익이나 특정 세력을 위해서 쓰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상 검찰의 수사권은 국민에게 부여받았기 때문에 오직 국민을 위해서만 권한을 써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다시 밝힌 건데 조 장관에 대한 수사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에서 시작됐다는 비판을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SBS 전용우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오늘 조국 파면 국민연대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그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야당들은 조국 장관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하면서 야권 공조는 시작부터 삐끗하는 모양새입니다. 정치권 움직임은 민경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퇴진이라는 같은 구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갔습니다. 한국당은 서울을 한 바퀴 돌며 장외 집회를 이어갔고 조국은 가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대통령은 처리하라!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른바 반조국 연대를 제안했는데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말 한국당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열겠다며 보조를 마쳤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우리의 작은 기도가 횃불이 되어 나라를 밝히는 손 대표 퇴진을 외치고 한국당과 거리를 두던 유승민 의원까지 반조국 연대 동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 저항권으로 이 정권을 이제는 끝장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야권 결집엔 탄력이 붙는 모양새지만 야권 전체론 엇박자가 뚜렷합니다. 의원 15명이 속한 평화당과 대한정치연대가 장관 해임 건의안과 특검, 국정조사에 대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와서 해임을 건의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로 개혁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분명 본질에서 정쟁이며 어쩌면 그보다 못한 분풀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 바른미래 두 당은 정의당을 뺀 야권 전체로 공조를 넓히기 위해 추석 연휴 물밑 작업을 공언한 상황. 결국 추석 민심이 향후 전국의 방향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다음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간 사모펀드 관련 의혹 전해드리겠습니다. 리포트 보시기 전에 지금까지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해드리면 요즘 기사에 자주 나오는 이 코링크 P라는 운용 회사가 굴리던 펀드, 그러니까 운영하던 펀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펀드는 각각 이런 업체들에 투자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펀드에 조국 장관의 가족이 14억 원을 넣었습니다. 이 웰스 CNT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는 가로등 전멸기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펀드의 돈이 이 업체에 드나드는 과정이 의심스럽다면서 검찰이 이 업체의 대표, 이 최모 대표와 운용사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게 어제까지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외국에 머물고 있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이 업체 대표에게 최근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오촌 조카는 조국 장관 가족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목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저희 취재팀이 쭉 살펴봤더니 수상한 대목이 많았습니다. 먼저 이현정 기자입니다. 웰스 CNT 대표 최모 씨가 지난달 24일 조국 장관의 조카 조모 씨와 통화한 내용이라며 SBS에 공개한 통화 녹취록입니다. 최 씨는 해외로 나간 조 씨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통화에서 최 씨는 자신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으니 코링크 P가 가져간 웰스 CNT 회사 돈 7억 3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코링크 PE는 이 돈을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건넸는데 최 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차용증을 받아달라고 조 씨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조 씨는 이 회장에게 빌려준 것으로 처리하면 문제가 생긴다며 사망한 익성의 하청업체 대표 한모 씨가 가져간 걸로 꾸미자고 제안했습니다. 최 씨가 거부했지만 조 씨는 익성이 거론되면 자금 출처가 문제가 돼 검찰에 수사해달라는 꼴이라면서 그렇게 되면 조국 후보자의 낭만은 당연할 거라고 말하며 거듭 거짓말을 종용했습니다. 녹취록과 해당 음성 파일을 확보한 검찰은 조 씨가 익성을 숨기려 한 이유와 조 장관의 낙마까지 우려한 배경이 무엇인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석연찮은 대목은 또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 있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답할 내용이 내일까지 결정될 거라고 말하는가 하면 청문회 예상 답변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조국 장관 측과 오촌 조카가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지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이현영 기자입니다.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는 녹취록에서 조 장관을 여러 차례 언급합니다. 조 씨는 웰스 C&T 대표 최모 씨가 거듭 가져간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입금되고 안 되고보다는 당시 조 후보자한테 돈이 갔느냐 안 갔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며 말을 돌립니다. 최 씨를 회유해 어떻게든 조 장관을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조 씨는 조 후보자 측이 본인 통장에 들어온 돈이 본인이나 가족에게 입금된 게 있는지 사실관계를 봐달라라고 말할 거라며 조 후보자 측 해명 답변 내용을 알고 있는 듯 말합니다. 다만 조 장관 측이 어느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할 거라는 언급은 없었습니다. 조 씨는 청문회에서 답할 것이 내일 저녁까지는 정해진다며 청문회 준비 일정을 알고 있다는 듯한 말도 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해외에 머물고 있던 조 씨와 조 장관 측이 청문회 답변을 조율한 것 아니냐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장관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카와 연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오촌 조카에 전화를 하게 되면 무슨 오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 일체 연락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SBS 측은 답변 조율 의혹에 대해 조 장관 측에 여러 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 통화 녹취록은 웰스 C&T 최모 대표가 제공한 걸로 녹취록의 진위를 직접 확인할 수 없었지만 녹음 파일까지 함께 확보한 검찰이 녹취록이 조작되지 않은 걸로 보고 관련 내용을 수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조국 법무장관 취임 이틀째인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기태 기자, 우선 검찰이 오늘 조국 장관 친동생의 옛 부인, 그러니까 전처의 집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거는 조 장관 가족이 운영했던 학교법인, 그러니까 웅동학원 수사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그런 걸로 해석이 됩니다. 조 장관의 전 재수 씨인 조모 씨는 남편과 이혼을 하고도 그 가족들과 이례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명의를 신탁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역시 핵심은 웅동학원 관련 의혹입니다. 조 씨는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 채권 소송에서 두 차례 모두 승소해 약 1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요. 웅동학원이 이 소송에서 무변론으로 대응하면서 사실상 가족 사이의 허위 소송을 통해 재단 재산을 빼돌리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항공사에 근무 중인 조 씨는 최근 업무차 출국하려다 출국 금지 사실이 확인돼 제지당하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서 살펴봤던 사모펀드 관련 의혹, 그 사람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내일 열리는데 검찰로서는 그 결과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에선 조 장관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 PE의 이모 대표와 이 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T 최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립니다. 코링크 PE와 웰스 C&T 사이에 이뤄진 수상한 돈 거래에 검찰이 수사력을 집중해 왔는데요. 또 이번 수사 이래 검찰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법원의 발부 여부가 이번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영장 심사를 하루 앞두고 웰스 C&T 최 대표의 서울 노원구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제 모레 목요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명절 연휴에도 검찰 수사는 계속 되나요? 검찰 관계자들에게 추석 때 고향은 내려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연휴 기간 수사 일정에 대해선 일절 밝힐 수 없다면서도 수사는 원칙대로 진행된다 이런 입장을 반복해서 말했습니다. 연휴와 상관없이 수사를 계속할 것임을 내비친 겁니다. 무엇보다 이번 수사의 가장 큰 관심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언제 소환되느냐인데 정 교수가 표창장 허위 발급과 사모펀드 등 대부분 의혹에 연루된 만큼 검찰은 연휴 기간 동안 소환하거나 연휴 직후 소환하기 위해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검찰 수사 내용과 함께 앞서 조국 장관 가족의 돈이 들어간 사모펀드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봤는데 그럼 어떤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지 다시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펀드는 어디까지나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펀드에 돈을 넣은 사람은 투자자로만 남아야 하고 그 펀드를 어떻게 운영할지 또 어디에 투자할지 이런 거에는 개입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와 이번에 불거진 의혹의 쟁점들까지 한승구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문회에서 가족들이 오촌 조카의 소개로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 기업 등 운영 과정은 전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거는 그 회사의 입장문에서도 공식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해당 펀드 운용사가 대주주인 업체로부터 1,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문료를 받은 곳은 조 장관 가족이 가입한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우회 상장 통로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또 처남이 펀드 운용사에 5억 원을 투자했고 이 가운데 일부가 정 교수의 돈이라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입니다. 정 교수가 펀드 투자자 이상으로 운용사 경영에 관여했다는 의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현행 자본시장법은 투자자의 펀드 운용 개입을 막고 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얻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펀드 운용에 개입할 경우 특정 투자자의 이익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러 건의 LP들이 있을 텐데 그 LP 간의 어떤 이해다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한쪽 측면을 개변해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공직자윤리법은 직접 주식 투자가 아닌 펀드 같은 간접 투자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조국 장관의 경우 해당 펀드 운용사의 실소유주가 오촌 조카고 투자자 전원이 가족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직접 투자와 마찬가지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SBS 한승우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조국 장관이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 회의 장소가 공교롭게도 조국 장관의 딸이 인턴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예전에 잡아놓은 일정과 장소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유미 기자입니다. 일찌감치 국무회의장에 도착한 조국 법무장관. 다소 긴장된 표정이었는데 환하게 웃으며 안부를 묻는 김현미 장관을 만나 조금 풀어졌습니다. 다른 장관들이나 함께 청와대 생활을 했던 참모들이 격려성 인사말을 건넬 때마다 조 장관은 허리 숙여가며 인사했습니다. 회의 직전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장관들과 짧은 티타임을 했는데 그 자리에 조 장관은 없었습니다. 가보란 주변 권유에도 조 장관은 회의장을 지켰는데 대통령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이 언론에 주목받는 상황에 부담을 느껴서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정수석이 아닌 장관으로서 국무회의 첫 참석 소감을 묻는 기자 질문에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평소처럼 청와대나 정부 청사가 아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두 번째 현장 국무회의로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역량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는 한일 관계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경제 100년의 기틀을 세우는 일입니다.
특히 키스트가 조 장관 딸이 인턴 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곳이라 묘한 해석을 낳기도 했는데 청와대는 예전부터 정해진 일정이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이 연구 결과 발표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탁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 서울대 의대에서 인턴을 한 뒤에 제1저자가 됐고 또 소속이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라고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그 책임 저자인 서울대 교수를 만나서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이탈리아에서 개최된 국제의공학회에서 약식 연구 결과 형태로 발표된 포스터입니다. 특수한 측정 장치를 활용해 심장 기능을 예측하는 데 성공했다는 내용입니다. 책임 저자는 서울대 의대 의공학과 윤모 교수이고 제1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아들인 김모 군입니다. 윤 교수를 만나 고등학생이던 김 군이 어떻게 연구에 참여했고 또 어떻게 제1저자로 오를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윤 교수 설명에 따르면 당시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던 김 군은 2014년 여름방학 한 달 동안 서울대 대학원 인턴 과정을 통해 해당 연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우선 윤 교수는 김 군을 인턴으로 받게 된 데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두 번째 의문인 고등학생이 어떻게 의공학 전문 연구 제1저자가 될 수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교수는 김 군이 그만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방법은 자신이 알려줬으나 심장 기능을 측정한 후 매트랩이라는 공학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한 것은 김 군이 자신의 컴퓨터로 직접 했다는 게 윤 교수 설명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포스터에 김 군의 소속이 당시 다니던 고등학교가 아닌 서울대 대학원으로 기록돼 있다는 점입니다. 윤 교수는 고의는 아니며 실수였다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이 연구를 포스터로 발표하기 전 미국의 과학경진대회 출품에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그 이듬해 미국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때문에 나 의원의 아들도 어머니 인맥으로 인턴 기회를 얻었고 제1저자의 이름을 올려 대학에 입학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기여도로 제1저자가 될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 여러 명의 과학자들에게 문의했지만 가능하다 아니다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고등학교 과학경시대회에 참여하는데 실험을 해야 했고 미국에서 고교에 다니다 보니 한국에서 실험할 곳이 없어 실험실 사용 등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터를 작성하기까지 1년의 과정이 전부 다 저희 아이가 실험하고 저희 아이가 작성한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김 군의 포스터에 대해 저자 문제 등을 포함한 연구의 전반적인 과정을 파악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조동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북한이 동해 쪽으로 발사체 2발을 쐈습니다. 올해 들어서 10번째 발사입니다. 그런데 북한은 이걸 쏘기 7시간 전에 미국과 실무 협상을 할 뜻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화를 하겠다면서 발사체를 쏜 북한의 의도는 뭘지 김태훈 국방전문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 아침 6시 53분과 7시 12분 평안남도 개천 부근에서 단거리 발사체 2발이 솟아올랐습니다. 발사체의 최대 비행거리는 약 330km로 탐지하였으며 추가적인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에서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개천에서 330km 지점이면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앞바다에 알섬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 5월 이후 오늘까지 10번의 발사체 시험에서 북한은 알섬을 4번이나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지난 8월 6일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내륙을 관통한 뒤 알섬을 때렸고 7월 31일과 8월 2일엔 새로 개발한 방사포로 알섬을 맞췄습니다. 북한 어디서든 남한의 주요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는 점을 과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이보다 7시간 앞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로 이달 하순 미국과 비핵화 실무 협상을 할 의향이 있다. 미 측은 새로운 계산법을 가지고 나오라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이딴 대화 제의에 응하긴 하겠지만 10번째 발사체 시험을 통해 내부 사기를 진작시키면서 미국에도 마냥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큰 문제로 보지 않는 트럼프 미 대통령은 즉시 화답했습니다. I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Chairman Kim. It just came out. I just saw it. They would like to meet. We'll see what happens. I always say having meetings is a good thing, not a bad thing. 이달 하순 뉴욕 유엔 총회 기간 북미 실무진이 만날 것이란 전망도 있지만 협상 진전을 낙관하기는 이릅니다. 새로운 계산법을 갖고 오라는 북한에 대해 미국이 얼마나 유연성을 발휘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미국에서 배가 옆으로 기울면서 그 한쪽 면이 바닷물에 잠겨 배 안에 갇혀 있었던 우리 선원 4명이 40시간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선원들의 생존 의지와 미국 구조대의 결단이 만들어낸 감동적인 생환이었습니다. 현지에서 손성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고립됐던 마지막 선원이 40시간 만에 배 위로 끌어올려지는 순간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해안경비대장은 자기 인생 최고의 순간이라고 감격해했고 구조된 선원도 꿈만 같은 생환에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That is amazing. The best day of my career because you guys did that. Thank you. Thank you guys. 극적인 구조는 선체에 작은 구멍을 뚫는 것부터 시작됐습니다. 지름 8cm 정도의 구멍으로 물과 음식을 내려보내 더위에 지친 선원들의 탈진을 막은 뒤 구멍을 넓혀 같은 장소에 있던 3명을 먼저 끌어올렸습니다. 드릴링 작업이 당초에는 14시간, 13시간 가는 그 정도 장거리를 예상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돼 가지고 우선 3분을 그렇게 구출해낸 것 같습니다. 한 명 빼고는 모두 걸어 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비교적 양호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이렇게 해안경비대의 필사적인 노력으로 사고 발생 40시간 만에 어려워 보였던 선원 4명의 구조 활동이 모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감사의 뜻을 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선원들을 구조한 해양경비대를 칭찬했습니다. 사고 당시 골든레이호를 비켜 지나간 일본 화물선 에메랄드 에이소는 현재 사고 지점에서 10km 떨어진 항구에 정박해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해양경비대 측은 배가 근접한 이유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세인트 시몬스 섬에서 SBS 손성민입니다. 충남 서산에서 한 목사가 괴한이 휘두른 쇠파이프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몇 달 전에도 습격을 당해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 요청까지 한 상태였는데 용의자를 잡지 못한 사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 겁니다. 한소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대전화 불빛에 의지해 캄캄한 길을 걸어가는 부부. 마스크를 쓴 남성이 다가오더니 부부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또 다른 남성은 물총으로 정체 모를 액체까지 쏩니다. 액체를 맞은 남성이 허우적대자 또 한 번 쇠파이프를 휘두릅니다. 지난 8월 충남 서산의 한 교회를 맡고 있는 김경호 목사는 이 사건으로 눈에 액체가 들어가 전치 4주, 손목을 꿰매 전치 2주의 진단을 각각 받았습니다. 준비한 쇠파이프 가지고 이제 저를 막 휘둘러서 막 때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눈물도 흘리고 왜 이렇게 내가 당해야 되는지. 쇠파이프 폭행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김 목사는 2달 전에도 쇠파이프 폭행으로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김 목사가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 보호도 요청했지만 5주가 지나도록 범인을 잡지 못했고 결국 또 폭행을 당한 겁니다. 경찰은 2차 폭행이 있기 2주 전 용의자를 특정하고도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검거를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2차 폭행이 일어난 뒤 이틀 만에야 피의자 A씨를 잡았습니다. 김 목사는 폭행 배후에 한 콘크리트 제품 업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김 목사는 해당 업체에서 나는 미세먼지로 주민이 고통받고 있다며 수년째 민원을 제기하고 시위를 벌였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업체 실소유주 B씨가 폭행을 사주한 걸로 의심합니다. 거기에서 나는 이제 먼지 같은 게 주민들한테 다 떨어지는 거죠. 경찰도 김 목사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구속된 A씨가 폭행 동기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어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B씨가 A씨에게 김 목사와의 갈등과 관련해 고민을 토로한 적은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도 폭행을 교사한 적은 없는 걸로 안다고 강조해 진실 공방은 쉽게 끝나지 않을 전망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어젯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사고 당시 장 씨 대신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던 남성도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재희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경찰 조사를 받은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 오늘 변호인을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도 시인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도 오늘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된 이 남성을 소환해 다시 운전자 바꿔치기 경위를 조사했습니다. 다만 사고 뒤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한 인물은 용준 씨의 지인으로 장제원 의원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혹시 뭐 의원실 관계자가 아니면 무슨 소속사 관계자냐 아니면 뭐 다른 무슨 뭐 연예인이냐 뭐 이런 것들일 건데 그런 거랑은 전혀 무관하고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쉽게 얘기하면 아는 형입니다. 또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다. 1,000만 원을 주겠다. 모친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피의자 외에 다른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좀 힘을 뭐 작용을 했다거나 역할을 한 것처럼 좀 나오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음주운전과 과속, 범인 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장 씨를 어제 조사한 경찰은 추가 소환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당시 확보하지 않았던 블랙박스 영상을 변호인 측으로부터 뒤늦게 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SBS 재희원입니다. 오늘 경북 영덕의 수산물 가공 업체에서 지하 탱크를 청소하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쓰러져 3명이 숨지고 1명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수산물 오폐수를 보관하던 오래된 탱크에 유해가스가 남아있던 걸로 보입니다. TBC 이종훈 기자입니다. 영덕군 축산면의 한 수산물 가공업체에서 구급대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1명을 급히 이동식 침대로 옮깁니다. 이 직원은 동료 3명과 함께 오늘 오후 2시 30분쯤 지하 탱크를 청소하러 들어갔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옛날에 쓰던 거기 때문에 그 가동을 계속 했으면 문제가 없어서 가스가 얼마큼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구급대원들이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3명은 숨지고 1명은 의식을 회복해 안동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숨진 이들은 태국과 베트남 출신 노동자들로 지하 탱크에 먼저 들어간 동료가 쓰러지자 나머지 3명이 동료를 구하기 위해 들어갔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하 저장 탱크에는 오폐수가 무릎 높이까지 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오징어를 가공하는 과정에서 나온 오폐수를 보관하던 지하 탱크를 3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았지만 유해가스가 남아있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소 농도 측정이고 현장에서 무슨 작업했는지 그러고 지금 뭐 아마 질식이라고 지금 우리도 알고 왔는데 뭐 어떤 가스에 질식했는지. 경찰은 업주를 불러 작업 당시 환기나 유해가스 측정 여부 그리고 안전장비 착용을 비롯해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BC 이종웅입니다. 외교관들의 성비위를 뿌리 뽑기 위한 정부의 무관용 원칙에도 불구하고 추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이 여직원을 성추행하다 적발돼 직위 해제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3월 주 캄보디아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A씨는 여직원 B씨를 저녁 자리에 불러냈습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말과 함께 B씨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고 팔과 어깨를 만지는 등 신체 접촉을 수차례 한 것으로 외교부 감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다른 직원들이 있는 회식 자리에서도 B씨의 팔과 두 손을 쓰다듬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직원 B씨는 고민 끝에 지난 4월 외교부 감사관실에 이를 알렸고 현지 감사를 실시한 외교부는 지난 7월 A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외교부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A씨는 감사에서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외공간 특성상 아무래도 통제력이 부족하고 성에 대한 인지 교육이 좀 부족한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외교부는 주 에티오피아 대사관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을 계기로 2017년 공관장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엄정 처리 방침을 강조해왔습니다. 여기에 감사 강화와 신고 절차 개선, 예방교육 강화 등 종합대책까지 내놨지만 성추문 사건이 다시 불거지면서 매우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김혜영입니다.
좀 받으라고요. 받아. 버리던가. 버려오면 망해 오면 망하라고요. 망해. 네, 듣기 불편하셨죠? 이 욕설과 폭언, 지난 2013년에 남양유업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퍼부었던 겁니다. 논란이 컸는데 특히 본사가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를 해온 관행이 드러나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뒤로 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이런 관행들 정말 사라졌는지, 대리점들이 부당한 피해 입는 일이 이제는 없는 건지 이슈 리포트 깊이 있게 본다에서 짚어봅니다. 한지연 기자입니다. 밀어내기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하여도 개선 조치하겠습니다. 욕설 파문과 밀어내기 영업 관행에 대표이사가 사과 기자회견을 했던 남양유업. 진짜 관행은 사라졌을까? 2대에 걸쳐 30년 넘게 남양유업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대리점주 박명호 씨는 2013년 욕설 파문 직후 좀 개선되나 싶더니 채 2년도 안 돼 밀어내기 관행이 되살아났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달라진 모양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14년부터 점점 시작을 하더니 2015년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2015년 남양유업의 주문 시스템입니다. 대리점은 94박스를 주문했는데 본사에서 온 건 252박스. 다음 날도 마찬가지로 전산으로 주문한 양을 넘겨보내는 일이 계속됐습니다. 심지어 주문량의 23배 넘는 물량이 내려온 적도 있다고 박 씨는 주장합니다. 남은 물량은 폐기 처분해야 했고 부담은 모두 대리점이 져야 했다는 게 박 씨의 설명입니다. 월 말이 가면서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물량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월 말에 한꺼번에 물량 출시를 하는 거거든요. 5톤차로 오는 그 배송차가 저희 집 한 군데치만 싣고 대부분 끌고 갑니다. 2013년 밀어내기 관행을 없애겠다며 주문이 변경되면 주문서에 그 이유를 적도록 했지만 본사에서 허위로 적어놓았다고 박 씨는 밝혔습니다. 견디다 못한 박 씨가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고 거꾸로 남양이 박 씨를 무고로 고소한 건도 역시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사원을 통해 언론 제보를 막은 정황도 있습니다.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실 언론으로 지금 이게 흘러나갈 소지가 사실은 있고요. 모른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적 없다라고 좀 왜냐면 또 한 번 불거리면 사장님도 타격, 저도 타격. 박 씨의 항의로 밀어내기가 잠잠해지자 다른 대리점주들이 감사 전화까지 걸어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사장님이 솔직히 자기 때문에 못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사장님 잘 할만합니다. 그나마 사장님이 얘기해 주니까 남양유업이 똑바로 요즘 돌아간다고. 본사의 보복은 다른 형태로 이어졌다고 박 씨는 토로했습니다. 밀어내기와 반대로 주문한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보내거나 포장 봉투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는 겁니다. 대리점에 대한 이런 갑질 영업 정황은 남양 본사의 회의 내용에도 보입니다. 본사와 남양유업 17개 지점 영업팀장들이 나눈 화상회의엔 지점별 평균 판매 달성률을 정해놓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목표율을 달성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매출 실적으로 순위를 매기고 그런 상태였고 다른 방법을 다 써서라도 달성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지방 지점들은 지점장이 오케이해서 밀어내기를 한 거죠. 남양유업은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 2013년 이후 밀어내기는 없었고 주문보다 많은 물량을 보낸 건 대리점 측과 전화통화로 사전에 협의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한지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매일 200톤 가까이 새로 생기고 2022년이면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을 만큼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오늘 일본의 환경성 장관이 방사능 오염수를 역시 바다에 버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먼저 도쿄 유성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문제의 발언은 하라다 요시아키 환경상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やっぱり思い切ってね放出してそれを希釈すると他にあんまりその選択はないなと. 지난달 후케다 원자력 규제위원장이 해양 방류를 주장하기는 했지만 장관급 관료가 거의 같은 발언을 한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정부 내부적으로는 방류를 결정한 것 같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韓国のようにもですね、いろいろ意見が出るかと思いますけど、誠意を尽くしてですね、
ぱりその説明する、私は何よりも大切なこと。 방류를 결정한 거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개인 의견이라며 황급히 선을 긋긴 했지만 원자력 방제 담당 특임 장관까지 겸직하고 있는 환경상의 발언이어서 향후 큰 반발이 예상됩니다. 発言自体非常に驚いている、現場の議論というものを無視してしまうような、非常に困惑していると。 일본 정부는 지난주 각국 외교단을 상대로 한 설명회에서도 오염수 처리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해 후쿠시마 주민 등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정부가 오염수 해양 방출의 명분을 쌓기 위해 여론 떠보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배출에 대해 공식 결정된 건 없다면서도 정화장치로 잘 거르면 문제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과학적 근거도 모르고 반발한다는 말도 했는데 일본의 이런 주장, 사실은 코너에서 이경원 기자가 하나하나 짚어봤습니다. 원전 오염수를 잘만 걸러내면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 밑으로 떨어지더라. 이런 주장을 펴면서 자신들 자료 믿어달라는 일본. 今後とも引き続き透明性を持って国際社会への情報提供を実施していきたいと考えています。 여전히 못 믿어온 한국과 일본 시민사회. ちゃんとしっかり処理されているのかっていうような情報ももっと出さないといけないですし. 지난 4월 도쿄전력 자료입니다. 빨간 게 정화 작업 전 세슘량, 파란 게 정화 작업 후 세슘량입니다. 이 한 건의 보고서만 보면은요, 잘만 걸러내면 세슘이 대부분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같은 도쿄전력 자료를 더 찾아봤습니다. 매주 펴내는 주간 보고서에도 잘 보이지는 않지만 정화 작업 후 세슘량이 적혀 있습니다. 이 수치 6년치를 모아서 전수 분석해봤더니 이건 또 모두 기준치 이상입니다. 쭉 보시면 최근에는 기준치 4배, 작년 4월엔 무려 24배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한 외신은요, 정화장치로 방사능 물질 제거 잘 안 된다, 일본이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행여 일본은 기준치 이상이라도 물 많이 섞으면 농도 옅어지니까 문제 없다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건 신뢰의 문제입니다. 같은 도쿄전력 자료인데도 들쑥날쑥한데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일본은 여론 떠보기가 아니라 신뢰를 어떻게 쌓을지를 먼저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SBS 이경원입니다. 네, 요즘 민물고기 잡겠다면서 전기 충격기까지 쓰는 일명 전문 배터리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강한 전류가 수중 생태계를 크게 위협할 정도인데 불법 어로 현장 G1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일 밤 11시 반쯤 원주 섬강. 성인 남성 2명이 보트를 타고 하천을 이동하는데 보트 앞에 탄 남성의 손에는 긴 막대기와 뜰채가 들려 있습니다. 장대를 물속에 넣었다 빼더니 이내 뜰채로 무언가를 건져 올립니다. 배터리가 달린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불법으로 물고기를 잡고 있는 겁니다. 원주시 섬강어업계 소속 어민들이 이들 전문 배터리꾼들을 직접 붙잡았는데 바구니 속에 쏘가리와 메기 등 감나가는 물고기가 가득합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속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각 어업계에서 밤마다 순찰을 돌고 단속을 하고 있는데 사실 잡는 게 쉽지는 않아요. G1 취재팀은 지난 2012년 원주 섬강과 춘천 소양강 등 전국의 하천을 돌며 전기 충격기로 불법 어업을 하는 조직을 생생한 영상으로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수천 볼트의 전기 충격기를 이용해 쏘가리 등을 불법 어획한 뒤 인근 식당에 킬로그램당 45,000원을 받고 유통시켰습니다. 배터리꾼들에게 포획되지 않은 물고기도 생식소가 파괴돼 더 이상 번식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시 실험 결과 밝혀졌습니다. 취재팀의 보도와 경찰 수사 이후 뿌리 뽑힌 줄 알았던 전문 배터리꾼들이 또다시 활개를 치면서 어민들의 생계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G1 뉴스 조기현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 뉴스 시작하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 관련된 검찰 수사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어제 법무부의 몇몇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이 총장을 제외한, 그러니까 총장을 뺀 특별 수사팀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취재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임찬종 기자,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대검찰청 관계자 등은 어제 복수의 법무부 고위 간부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특별한 제안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대해 여러 가지 우려를 전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수사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뜻입니다. 대검찰청 측은 법무부 고위 관계자가 복수였으며 이들 모두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라는 같은 취지의 내용을 윤석열 총장에게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에 대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관련해 갑자기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도에 문제가 생긴다면서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조국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몰랐고 관련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무부 역시 일부 간부가 윤석열 총장에게 제안을 한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됐지만 공식 제안이 아니라 연락을 한 간부가 개인적으로 윤 총장에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차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안을 한 간부 중 한 명이 방금 취재가 됐는데요. 여러 가지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을 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개인적인 제안이었고 또 당연히 윤석열 총장의 지휘를 전제로 한 제안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검찰청사에서 SBS 임찬종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도 남쪽 우리 비행정보구역 안에는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가 항공기 관제를 나눠 맡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큰 항공사고가 날 수 있어서 국제기구 주도 아래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일본의 비협조로 진전이 없습니다. 화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6월 30일 제주에서 중국 상하이로 가던 여객기 앞에 다른 여객기 한 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둘 다 중국 국적인 이 항공기들은 불과 20초면 충돌할 수 있는 거리까지 근접했지만 공중충돌 경고장치가 작동한 덕에 사고를 피했습니다. 띠 모양으로 260km 정도 길이인 이 구역은 우리 비행정보구역에 포함되어 있지만 관제권은 한중일 세 나라가 나눠 갖고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 관제를 받는 우리 항공기만 다니던 곳이었는데 중국과 일본 항공기들이 다니게 되면서 관제권을 누가 갖느냐를 놓고 다투다 국제기구 중재로 한중일이 나눠 갖게 된 겁니다. 최근엔 하루 평균 880대가 다닐 정도로 복잡해져 사고를 막기 위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논의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으로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에 일본 정부의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즉각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 정부는 제주 지역을 경유하는 새 항로를 만들어 교통량을 분산하자고 제안했지만 일본은 여전히 논의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브리핑에서는 실장급이 하려던 애초의 계획과 달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연단에 올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는 내용으로 발표문을 읽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